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는 인간의 행위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3명의 과학자입니다. 3명 과학자의 국적은 일본계 미국인, 독일, 이태리입니다. 그리고 일본계 미국인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 교수입니다. 헌팅턴 비치에서 시작된 오일 유출이 남가주 비치 오염과 경제 훼손을 넘어 연방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합니다. 2명이 주목됩니다. 한 명은 해럴드구 고홍주 연방법무부 법자문과 얼마 전까지 또 한 사람은 페이스북 상품 매니저였던 내부 고발자입니다. 고홍주 자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시위하면서 사임했고,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는 강압하지 않으면 페이스북은 돈 버는 괴물이 될 것이라고 지금 의회에서 증언 중입니다. 페이스북은 기술적으로 윤리적으로 최악의 상태입니다. 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이 모두 다운됐는데 이 또한 의도적인 내부의 기술 결함이라는 추정까지 나옵니다. 가족계획 클리닉이 다시 연방정부 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낙태 반대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뒤집은 결과입니다. 세계를 경기 불황으로 끌고 들어갈 수도 있는 연방정부 빚 상한선 올리기 결말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대박 등 한국어 20개가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추가됐습니다. 옥스포드 편집진은 영국과 미국이 바탕인 전형적인 영어 개념이 한국의 갖가지 인기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먼저 노벨 물리학상과 헌팅턴 비치, 이제 뉴포트 비치, 데나 포인트, 또 더 남쪽으로 가서 샌디에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일 유출, 이 2가지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이제 3명의 과학자의 경우는 이분들의 나이, 그리고 이 노벨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수십 년 동안 한 길을 꿋꿋이 믿음을 갖고 온갖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일을 해서 그 일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결론을 내렸을 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 그리고 가장 지금 첨예한 기후변화라든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연관된다는 이 3가지에서 올해 물리학상은 충분히 오늘의 미국에서 맨 앞에 전해드릴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많은 개발로 오는 그 뒤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부작용이 나오고 그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이 어느 일종의 그 아주 중요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공헌을 했다는 거죠. 인간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떤 그 모델을 만들어낸 3명의 과학자입니다. 스쿠로 마나베 프린스턴 대학 교수 기상학자입니다. 이분은. 그리고 독일의 클라우드 하셀만, 이분은 이제 독일의 함부르크 연구소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이태리의 조르조 파리시, 이분은 역시 로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2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이 경우에는 저페니즈 아메리칸인 그 스쿠로 마나베 교수와 그리고 이 독일의 클라우드 하셀만 이 과학자, 이 2사람이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인간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기초를 연구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인 이태리의 조르조 파세리 이분은 또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이 2분이 아주 그 연구를 해놓은 것을 복잡하고 복잡한 물리학적인 그 시스템을 쉽게 정리를 하고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벨상도 전체 액수에서 반으로 딱 나눠서 반은 이태리의 과학자에게, 그리고 나머지 반 가지고 저페니즈 아메리칸과 독일 이 과학자가 나눠 갖게 되는데, 이 나이로 먼저 보면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그 일본계 미국인인 슈쿠로 마나베 박사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1957년 도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미국 기상청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1960년대부터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를 얘기를 하지만 이분은 그때부터 이산화탄소가 환경에서 어떤 형태로 높아진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고 그 기후변화의 아주 그 물리적인 모델 같은 것, 그래서 만들어내서 이분의 기후변화 모델의 그 기초가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0년대라고 말씀드렸죠. 70년대에 한 10년쯤 지나서 또 다른 과학자 그 한셀만, 이분 89살이십니다. 그리고 마나베 교수는 90살이세요. 올해. 이제 독일의 과학자 89세의 한셀만 교수는 독일의 물리학자면서 역시 해양학자입니다. 이 모델들을 말하자면 그 마나베 교수가 만들어 놓은 모델들을 날씨와 기후로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두 개가 같은 것 같지만 다르죠. 날씨 하면은 일일 기상정보 해서 weather, 기후 하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죠. climate. 이렇게 weather와 climate과 잘 연결을 시켜서 구체적인 인간의 활동들이 기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10년쯤 지났어요. 1980년대에 이태리의 그 파시리 박사 1948년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서는 젊은 분에 속해요. 70대 한 중반 정도 됐습니까? 이분은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한 분은 기상학자, 한 분은 해양학자, 이론 물리학자인데 가장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도 보는 겁니다. 이 노벨 그 수상을 하는 그 주체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 예를 들면 핵에서부터 행성 시스템까지 전부 그 스케일의 불규칙과 물리학 시스템에 저도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파동 같은 것을 딱 그 만들어내서 기후변화가 이렇게 오니까 우리 그 미래 세대를 정말 그 재난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으려면 굉장히 강한 정책, 강한 행동을 지금 우리가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신 그 이론 물리학자가 바로 그 파스리 박사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분들이 공동으로 물리학상 수상자가 됐는데 헌팅턴 비치의 오일 유출은 물론 뭐 이산화탄소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역시 이것도 인간이 새로운 그 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일 시추라든가 더군다나 이 오일 시추 자체가 해안에 헌팅턴 비치에 습지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망가뜨리고 동물들 생태계에 위협을 줘서 그것이 다시 인간에게 위협으로 다가오는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보여지고 그리고 작게는 남가주의 여러 경제활동 같은 것들이 지금 완전히 중단됐고 그런 것이 연방정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까지 다 들어가 있는 이슈가 그러니까 이 올해의 노벨 물리학상과 뭐 크게 환경이라는 큰 그 분야로 놓고 보면은 다르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롱비치 남쪽과 헌팅턴 비치가 연결돼 있고 그게 이제 지금 뉴포트 비치 더 아래로 가면 라구나 비치 그리고는 이제 데나 포인트 해서 그 아래는 샌디에고 비치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이쪽이 지금 전부 롱비치 남쪽부터 데나 포인트까지 샌디에고까지 넘어가는 이곳이 지금 폐쇄됐고요. 어업도 뭐 한 6마일 구간은 지금 중단이 됐고 뉴포트 비치, 헌팅턴 비치가 사람들이 레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입니다. 레저 활동은 그저 취미 활동인 것뿐만이 아니라 시정부로서는 굉장한 그 경제적인 이득이 오는 그런 경제 활동이죠. 그런데 이곳에 12만 6천 갤런의 오일이 유추가 돼서 카탈리나 채널까지 쭉 그 연결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8,320에이커 정도가 이 오일 유출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모두 뭐 헌팅턴 비치, 뉴포트 비치, 라구나 비치, 데나 포인트 레저 활동하는 곳 문을 닫았고 습지대 같은 경우는 헌팅턴 비치에 또 라구나 비치도 마찬가지고요. 습지대가 헌팅턴 비치에 있다고 하면 라구나 비치는 뭐 물고래라든가 물개라든가 돌고래라든가 고래라든가 아니면 새들의 서식지죠. 이것은 아직까지 그 어느 정도 피해가 났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기는 이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미셸 스틸,
이 48지구가 지역구인 그 연방 하원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뭐 연방 정부 차원에서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달라 하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고 연방 정부에서는 이미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14척의 큰 보트를 일요일부터 그곳에 보내서 지금 뭐 몇천 갤런의 오일은 수거를 했고 오일을 수거할 때도 보니까 산불 그 정리할 때와 비슷하더군요. 오일이 물 위에서 보이잖아요. 오일 수거반이. 오일이 이쪽 경계선까지 넘어오지 않도록 딱 그 띠를 거기다가 둘러놓더군요. 뭐 해안에는 모래를 쌓놓는다든가 물에도 어떤 뭐 특수한 천이겠죠. 그런 것들로 딱 막아서 이쪽 경계까지 기름이니까 물과 기름이니까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고는 계속 그 검은 오일을 지금 걷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연방정부에서 4대의 항공기도 파견을 해서 쫙 그 산정을 하는 거죠. 이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 어디를 먼저 막아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연방정부 사람들 105명이 지금 이쪽 비치에 오일 유출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요, 휴스턴에 본사가 있는 이 회사 자체도 뭐 다이버를 뭐 8,000피트 깊이까지 뭐 길이로 볼 때 그런 그 파이프를 쭉 지금 뭐 조사를 하고 하나의 뭐 특별한 지점을 발견을 했다고 하고 이 뭐 배에 다시 이 파이프라인을 쳤다고 하고 등등. 그런데 이 회사 자체는 오랜 동안 여러 가지 그 규정을 위반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회사가 조사하는 것을 엠플라이 에너지 코퍼레이션이라는 데죠.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주나 오렌지 카운티 검사도 그렇고 우리 주정부 차원에서 카운티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 연방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제 형사법 위반이 없는지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런 것이지만 또 회사 자체가 정부 자체가 주민들에게 숨긴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발표되기는 토요일이었는데 그래서 일요일부터 부랴부랴 이제 어떠한 그 뭐 후속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주민들은 뉴포비치 주민들도 냄새가 난다. 기름 냄새가 난다 하면서 금요일부터 전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관계 당국에 일종의 신고를 한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 등등해서 어제 이제 이 이 회사 주식값이 뭐 한 40% 정도나 내려갔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또다시 국민들이 쓰는 돈과 연관이 되는 게 이 회사가 그동안 그토록 여러 가지 그 연방 규정 같은 것을 많이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경기부양책에서 얼마를 받았다고 하던가요? 550만 달러를 지원받았던 그런 그 회사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또 하나는 남가주 주민뿐만이 아니라 지금 크게는 미국의 파이프라인 안전 그리고 이렇게 해안에서 오일 시추를 해도 되는가 하는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큰 그 환경보호그룹이라든가 환경보호그룹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화석 연료 채취를 막아야지 된다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한 그 환경그룹이 내일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더 이상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 화석 연료 프로젝트를 연방 정부 차원에서 중단시켜라 하는 요청 내지는 요구를 하려고 백악관에 아주 큰 우리 이를테면은 환경 보호를 하겠다 하는 것을 선포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습지대에서의 그 오일 시추, 석유 시추도 금지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요. 헌팅턴 그 비치 주변에 탈버트라는 웹지대, 습지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서둘러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주정부 차원에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남가주 비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이 롱비치 남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이게 전반적으로는 남가주의 레저라든가 환경보호, 습지대 이런 일들이 남가주 일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 전체적으로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 민주당인 2명의 연방상원의원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상원의원 그리고 이제 알렉스 파디아 부통령이 그 자리를 물러나고 나서 그 자리에 들어간 연방 상원의원은 민주당이기도 하고 당연히 지금 해안에서의 오일 시추 특히 이렇게 습지대에서의 웩지대에서의 오일 시추는 금지해야지 된다. 습지대에만 살고 있는 특별한 야생 동물이 있고 그 같은 야생 동물의 생태계를 파괴시킬 때 인간에게
그 대가가 그 코스트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중단을 해야지 된다. 더군다나 아이러니하지 않느냐, 웃기지 않느냐. 캘리포니아주가 친환경을 세계에서 가장 앞세우는, 그래서 모든 것을 뭐 전기 자동차부터 시작을 해서 태양 그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을 앞서간다고 하면서 아직도 무슨 뭐 그 같은 그 습지대 같은 곳에서 오일 시추, 해안에서의 오일 시추를 하는 주가 돼야지 되겠는가 하면서 여기에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 캘리포니아주 남가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두 가지에서 연방정부 대통령은 이렇게 민주당인 다이언 파인스타인, 알렉스 파디아 연방 상원 의원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민주당의 개념, 민주당의 원리와 민주당의 주장, 그에 따른 미래만 생각하면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양쪽을 다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물론 친환경 정책하고 자동차도 뭐 언제까지는 뭐 거의 많이 전기 자동차로 만들려고 하고 연방 차원에서 지원도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는 파이프라인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노조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표가 민주당의 막강한 표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나름대로 뭐 이산화탄소도 줄여야지 되고 해안에서의 오일 시추도 줄여야지 되고 환경도 보호해야지 되고 하는 동시에 단순한 민주당 정치인과는 달리 민주당, 공화당, 노조 아닌 사람 모두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균형을 맞춰야지 되는, 그러니까 고개 사이에 고개가 따로 없어요. 대통령들에게는 언제나 줄타기 정치, 정책에서의 균형을 맞추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캘리포니아주 남가주가 또 한 번 바이든 대통령에게 숙제를 던졌습니다. 잠시 뒤에는 뭐 시간이 다음 섹션에 남으면 다른 이슈도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두 사람을 통해서 미국의 큰 그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겠죠.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이분 스토리를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해럴드 고라고 하고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해럴드 고보다는 고홍주 씨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최초의 에이시안 아메리칸 연방 대법관이 나온다면 고홍주 박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오바마 시대에 많이 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예일 법대에 계셨고 이분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IT 난민을 돌려보내는 것이 법에도 맞지 않고 비인도적이고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문자리를 연방 법무부 법률 자문자리를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임하는데 뭐 내용이 굉장히 길거든요. 아주 뭐 법학자니까 조목조목 그런 것을 따졌는데 본인의 생각을 적었는데 한마디로 타이틀 42라고 트럼프 행정부 때 하던 것을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IT 난민들에게 이제 미국으로 오지 못하게 하고 비행기 태워서 돌려보낸다던가 다른 나라로 돌려보낸다던가 하는 이런 것이 이 고홍주 박사는 위법, 위헌, 비인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공공건강에 위험이 되면은 이런 사람들을 돌려보낸다 하는데 미국 법에는 뭐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공공건강에는 위협이 된다는 그런 증거는 없다고 뭐 연방급 판결도 나왔고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그 국가로 돌려보내져서 고문을 당하거나 숨질 수도 있고 어떠한 그 학대를 당하거나 그런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그 국가에 조국에 돌아갔었을 때 죽을 수도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을 어떠한 법 절차 없이 이렇게 내쫓아 버리는 것은 이건 미국이 아니라는 게 법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그 해럴드 고홍주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연방 정부에 이 법 자문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해럴드 고 자문이 지금 연방 법무부에서 유일하게 그 국무부 법무부가 아니라 그 법무부 팀에서 네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임명이 된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앞서 법무부라고 말씀드렸다면 다시 정정합니다. 국무부입니다. 법무부가 아니라 법무부의 자문도 있고 국무부의 자문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민 케이스이기 때문에 국무부의 법자문입니다. 과거에도 오바마 때도 이렇게 연방정부의 법자문을 했었던 적이 있고 클린턴 때도 법자문을 했었던 때도 있는데 2013년도에 이제 다시 예일 대학교로 돌아갔는데 하나의 예인 거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데니엘 푸티라는 IT 특별대사가 이건 호홍주 교수랑 똑같은 얘기예요. 비인도주의적이다 하면서 그 자리를 사임을 했잖아요. 연방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질병통제국에서 공공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물론 이민에 대해서 관대하고 난민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길 원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이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놓아두질 않습니다. 헌팅턴 비치에 그런 오일 그 문제에 있어서도 노조의 눈치도 봐야지 되고 대통령이라는 직책 자체가 그리고 친환경주의적인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을 동시에 해야지 되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 이민 케이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이민자에게 조금 좋은 정책도 해주고 비난이 나오면 또다시 드리머들을 더 강하게 지지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도 발표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고홍죽 이 법률 자문은 나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추방하고 그건 미국 법에 맞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시위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고홍주 이 자문의 경우는 보스턴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고광림 박사가 그 한국에서 일제시대도 지냈고 이름도 한국 이름을 쓰지 못하는 그런 시절도 지냈고 그리고는 이제 남북이 갈리고 그 사이에 가족의 엄마의 가족들은 북한에 있어서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또 남하했고 그리고는 군사 독재가 일어났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미국에 잔류하게 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 고홍주 교수는 굉장히 그 마음을 가져가면서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탈북자나 똑같은 거잖아요. 중국으로 갔을 때 북한으로 가면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도 처형될 수도 있는데도 중국이 북한으로 돌려보낸다. 그때 많은 한국 분들이 그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남의 나라 사람이고 얼굴과 여러 가지 문화가 달라서 그렇지 IT 난민들도 비슷한 처지라는 거죠. 그걸 이제 고홍주 교수는 많이 알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똑같은 코리안 아메리칸 국무부의 법자문인데 이게 한 사람의 그 성향, 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또 한 사람 이제 유명한 과거에는 그 사람은 국무부는 아니고 법무부의 법자문이었어요. 존유 교수 같은 경우는 하도 최근에 학교를 많이 바꿔서 지금 제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스탠포드인 것 같은데 챕만 유니버시티에도 있었고요. 존유 교수 같은 경우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그 연방 법무부에서 부시 대통령 시절에 자문을 하면서 고문을 해도 된다. 포로들에게 고문을 해도 된다 하고 자문을 해서 물고문을 했잖아요. 지금의 이제 CIA 국장, 여성 국장이 그것도 미국 땅에서는 못한다고 눈 가리고 아웅이죠. 미국에서는 못하고 법 위반인 거 아는 거죠. 국제법 위반인 국제법 위반일 수 있다는 것을 해서 다른 나라에 그 고문실을 만들어 놓고 고문하는 그것을 고문해도 된다고 자문한 사람이 존유 교수고 지금도 여전히 그 본인의 주장을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영 또 반대되는 성향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 고홍주 교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 사임 결정은 바이든 그 대통령에게는 어떤 그 펀치를 날린 거죠. 그리고 지금 또 한 사람 연방 그 상원에서 계속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란시스 허건이라는 37살의 페이스북에서 상품 분야 매니저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5월 달에 페이스북을 그만뒀어요. 퀴트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동안 페이스북에 아주 여러 가지 심각성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했는데 아마 이 사람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어떤 제보를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페이스북의 상품 그 매니저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막대한 양의 정보에, 내부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내부 자료에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하면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입니다. 페이스북은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왕국이기도 합니다. 인스타그램, 왓츠앱에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페이스북을 떠나서 또 지난 주말에 60미닛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 얘기를 지금 의회 청문회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공공의 선보다는 돈 버는 것에만 정말 눈이 뒤집혔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페이스북은 쪼개야지 된다는 겁니다. 공룡처럼 돈 먹는 하마를 계속, 돈 먹는 데만 관심이 있는 하마를 계속 키워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쪼개지 않는다. 페이스북 성향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셜미디어에서도 일을 많이 해봤지만 이런 회사는 없다.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페이스북에 힘을 줄여야지 된다. 쪼개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윤 쫓기에만 급급하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마크 저커버그라는 누구보다도 굉장히 젊은 기업인이잖아요. 이윤 추구에만 급급했었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페이스북에 광고하는 광고비를 많이 받으면서 가짜 뉴스를 마구마구 퍼뜨리게 해줬고, 그리고 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러나니까 또 그러한 것들을 조금 단속한다 하는 식으로 하면서 돈을 벌고, 그렇지만 내부에서 이렇게 반발이 나오면 그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페이스북이 굉장히 막강하죠. 어제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페이스북이 뭐 몇 시간 동안에 접근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마크 저커버그가 사과는 했죠. 사과는 했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었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사랑하고 케어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접속하는 통로가 페이스북인데 이게 안 돼서 뭐 이런 식으로 그 페이스북 자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더 케어하시는 많은 분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우리의 서비스에 페이스북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페이스북 정말 잘났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원인은 그럼 해킹인가? 해킹은 아닌 것 같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아마 그 내부의 기술적인 문제였는데 이 기술적인 문제조차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내부 고발자가 나오는 것처럼 뭐 이런 형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제의 그런 그 중단으로, 접속 중단으로 사용자의 어떤 그 정보에는 뭐 해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래서 페이스북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생각을 해보실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 타임즈의 컬럼니스트인 케빈 루스 씨 같은 경우는 단언을 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은 내려가는 회사다. 물론 17년 동안 이렇게 돼서 어제도 잠깐 페이스북이 몇 시간 동안 접근되지 않고 저녁부터 천천히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 뭐 트위터라든가 굉장히 많은 뭐 텔레그램, 시그널, 뭐 틱톡도 있고 스냅챗도 있기는 있지만 아직은 페이스북이 막강하긴 하죠. 막강하지만 내부에서 기술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터지고 그런 것들을 내부인들이 지적을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면 직원들이 이 정도까지 말하기 시작할 정도다. 그러면 페이스북은 이제는 디클라이닝 하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페이스북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검토를 단단히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이럴 때 또 싸진다 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쭉 보면,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아주 윤리적으로 부도덕하다고 평가를 계속 받는다던가, 아니면 페이스북이 마크 저커버그가 지금이라도 뭐 정말 딱 정신을 차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건 좀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딱 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면, 또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정말 좋게 갈 수도 있잖아요. 좋게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모를까, 전문가들은 현재 상태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뭐 페이스북은 디클라이닝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의 추세이고요.
그리고 이 페이스북 독과점 이런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있고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연관되는 이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로 끝내죠. 잠시 뒤에 아주 중요한 뉴스, 저에게는 흥미로운 뉴스 전해드립니다. 저에게는 흥미롭기도 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재미없는 뉴스인데 가장 중요한 뉴스이기도 해요. 지금 연방정부 비상한선 올리는 거 10월 18일까지 올리지 않으면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이건 3중 경기 불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중은 아니지만 3중은 제가 트리거를 잘못 봤어요. 그래서 그 경기 불황이 될 것이다고 예고를 했고 어제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이 위선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공화당은 왜 이 매년 있는 그런 연방 정부의 빚 상한선을 올리지 않는가? 뭐 그동안 몇 번 공화당이 이 빚 상한선을 안 올리는 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는 정치적인 무기인 거죠. 그렇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주리주의 그 로이 블런트 연방 상원 의원이 얘기하기를 공화당의 많은 의원들도 동의하면서도 안 한다. 왜냐하면 이제 그 민주당이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큰 돈 들어가는 뭐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그 지출한 패키지 같은 것 있잖아요. 그렇게 크게 했으면 그 돈에서 해라. 빚상한선 올리는 것도 거기서 가져다 해라. 뭐 이런 형태고 그러나 이것과 이것은 또 형태가 다르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되지 않으면은 미국에서의 자넷 옐런 이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 불황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되긴 될 것이라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오면은 그 정치인들이 움직이죠. 주식 시장이 지금이 10월 5일이니까 앞으로 며칠 사이에 마구 이 연방에서 빚 상한선을 안 올려서 결국 연방 정부가 문 닫게 되면 어떻게 하면서 그 두려움에 주식 시장이 마구 폭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화당은 민주당보다도 공화당은 신경을 쓰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겠구나. 그 일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 아무렇지도 않고 그 본인이 2월 달에 이미 밥 우드워드 기자와 인터뷰를 할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알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마구 내려갔을 때였죠.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했죠. 그래서 주식시장 분위기를 조금 보고 있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어제 또 트럼프 행정부 때에 했었던 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뒤집은 게 있는데 11월 8일부터 집행한답니다. Planned Parenthood.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공격했던 곳이 이곳이에요. 가족 계획을 하는 곳입니다. 가족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성들에게 피임을 하게 하는 건데 피임을 원하는 사람들, 또 피임이 필요한 사람들, 특히 플랜드 페어런츠에서는 저소득층 여성들의 여러 가지 뭐 꼭 가족 계획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많이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케이스에 낙태를 정말 해야지 된다고 하면은 어떤 곳에 주선을 해준다던가 이 플랜드 그 페어런트후드에서 직접 낙태를 시술을 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저소득층 여성들의 건강 서비스를 맡았던 곳에 이렇게 피임약 준다, 무료로 준다 해서 연방정부에서 기금을 주지 않았어요. 연방정부에서 받는 기금이 1년에 2,500만 달러 정도인데 이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뒤집어서 11월 8일부터는 다시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기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는 안 바뀌어요. 다만 그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바뀌고 또 운영 주체인 여당과 야당이 바뀌는 거죠. 이 여당과 야당의 흐름에서 이 같은 비영리 기구들도 굉장히 그 바람을 많이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기금을 중단을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케이스가 많겠죠. 뭐 지금 뭐 계산되는 숫자로만 18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뉴욕의 경우는요. 교장 선생님 99%, 선생님 96% 적어도 한 번은 백신 접종 받으셨답니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서. 그런데 임산부는 여러 가지 그 걱정을 하니까 태아에 대해서 31%만 완전히 접종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 전국이 뭐 55%, 56% 정도 되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낮은 거죠. 그리고 파이저사가 파이저 백신 접종을 받고 적어도 6개월 이내에는 90% 입원율은 막는다. 이게 델타의 경우도 포함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랜셋이라는 그 영국의 이 미국의 그 메디신 잡지처럼 유명한 그 랜셋 잡지에 기고한 것이고 한 30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것이라고 하니까 뭐 어쨌든 파이저가 적어도 6개월 이내에는 90% 입원율은 막는다고 하니까요. 뭐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파이저 같은 경우는 약국에 예약하고 여러분들 다 맞으시죠? 모더나라든가 이 존슨 앤 존슨은 아직 승인이 나오지 않았고 존슨 앤 존슨도 승인 요청할 것이라고 곧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백신 접종이 부스터샷 이전에라도 어쨌든 백신 접종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감염되지 않는 가장 좋은 도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그제 이제 주말에 프로그램에서 언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할러데이를 어떻게 맞을지 모르겠다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한 것을 어제 다시 한번 정정을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할러데이를 가족과 함께 잘 지내세요. 저도 가족과 함께 보내겠습니다 하면서 Have a good normal Christmas day with your 그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일단 끊어야지 되겠네요. 잠시 뒤에 한국에 관해서 전해드릴 일이 있어서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옥스포드 사전이 한국어를 추가로 이제 그 20개를 옥스포드 사전에 영어 사전에 한국말 발음 나는 그대로 올렸다는 건데요. 그런데 역시 옥스포드는 옥스포드 사전 그 편집부입니다. 그 웹사이트에 보니까 한국말이 어떻게 뭐 세계에 알려지게 됐고 옥스포드 사전에는 어떻게 올라와 있게 됐고 그 전후좌우 사정을 아주 길게 자세히 뭐 학자적인 관점에서 잘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어휘의 혁신이 더 이상 영어의 전통에서만 오지 않는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만 오지 않는다. 아시아가 변화의 주역인데 그 아시아 변화의 주역이 코리안 웨이브다. 코리안 웨이브가 영어의 바다에 파문을 일으킨다 하면서요. 제일 앞에 문장이 봉준호의 기생충, BTS, 뭐 블랙핑크, 화장품은 선반에서 막 날아가듯이 다 팔리고 코리안 스타일의 어떤 뭐 패션, 음악, 영화 전부 한국 물결을 타고 그래서 언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옥스포드 사전도 업데이트하게 됐다. 음식도 다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이 영어 옥스포드 사전에는 1933년도에 처음 나왔고 코리안 지명은 뭐 17세기부터 있었고 고구려, 고려, 뭐 일제시대와 연관돼서 여러 가지 케이팝은 뭐 1990년대 뭐 케이팝 전에 트로트, TROT가 있었다. K-드라마는 뭐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즈가 처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죠? 그 크래시 랜딩 온 유가 뭐죠? 그 북한군 나오는 한국말로 갑자기 잊었어요. 사랑자 들어가는데요. 시그널, 뭐 킹덤, 요즘 그 전지현 씨 나오는 좀비 이런 것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리하여 이 20개가 무엇인가를 쭉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요. 한국말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애교, 반찬, 불고기, 치맥, 대박 그리고 뭐 갈비 저도 잘 못 읽는 것도 있어요. 뭐 한글, 한복, 잡채, 뭐 K-드라마, 김밥, 콩글리시도 들어가 있고요. 코리안 웨이브도 들어갔고 만화, 먹방, 누나,
오빠, PC방, 또 이건 뭔가요? 삼겹살, 스킨십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잘 봐서 잘 모르겠는 그런 것들까지 옥스포드에서 업데이트 했습니다.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그 한국 드라마 스퀴드 게임은요, 날이면 날마다 뉴스예요. 뭐 이게 무슨 뭐 대박을 쳤다, 뭐 했다. 오늘도 또 그 뭐 스퀴드 게임에 관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연예 잡지 이런 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중요한 매체에서도 전부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옥스포드의 한국어의 그 업데이트하는 이 긴 뭐 해설과도 같은 기사의 제목에 대박 하고 느낌표를 딱 찍어놨어요. DAEBAK 느낌표. 대박입니다. 대박.